AI 시대 때의 메모리 시장의 변화가 JP모건 같은 경우도 얼마 HBM이 안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도 했었었고요. AI 때 메모리가 피크 아니지 얼마 나왔었다가 또 기사를 바꿨거든요. 이제 시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람들 혹시 그 메모리 시장 좀 약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인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불신하면 될 텐데 이들의 논리가 먹힌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투자 시장에서 메모리가 사이클이냐 아니냐 여부를 논쟁적이거나 아직은 사이클이라고 믿으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걸 산업에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건 아직 숙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의 LTA에 대한 공개 수준이 전자보다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네, 맞아요. 이건 혹시 왜 차이가 있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삼성과 하이닉스만 비교한다 말씀드리면은, 일단 삼성이 메모리의 단품에 대한 소위 LTA가 훨씬 유리하죠. 두 번째로는 1분기 업계에서는 하이닉스가 가격 협상에 실패했던 일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실제로 이익률을 보셨겠지만은 작년 말에 두 회사 거의 붙었거든요. 20조에 19조 정도 됐었어요. 이번에 보시면 거의 90조에 60조거든요. 네. 벌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HBM이 일반적으로 하이닉스 앞선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는요, 당연스럽게 이 레가시 DRAM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용 DRAM 같은 경우에 가격 협상이나 어떤 캐패시티 문제가 하이닉스에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는 그 절대 레가시 메모리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HBM 빼게 되면. 하이닉스에서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40조 원을 잡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팹 증설 같은 과감한 투자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한마디로 CXMT가 우려됐다 했을 때 내비두면 안 되고요. 고부가 가치를 더 많이 우리가 공급하는 게 더 낫습니다. 죽여버리는 게 나아요. 한마디로 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르자. 속된 말로 좀 이걸 내려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바로 이어서 지금 컨퍼런스 콜도 그렇죠. 진행이 됐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결국에 뭐 반도체가 다 벌었다인 건데, 그 벌었던 것이 사이클이냐 아니냐 여부를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기업들이 다들 아니라고 계속 요청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결국에 LTA 계약이죠. 네네. 거기 이제 뭐 주로 5년 정도 하고 있다. 이게 얘기가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수주형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HBM4겠죠. 그거가 이번 하반기 때 전반기 매출의 한 3배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전체 매출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를 우리는 수주받아서 이거 일정할 거야. 한 3년 갈 거야. 게다가 2028년까지 품기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메모리가 안정적이게 사이클이 아니게 이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가장 메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결국은 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하루씩 했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 마이크론처럼 얘기해주면 덧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IR을 그냥 일반 임원분들이 하시는데, 그렇죠. 어쨌든 마이크론은 CEO가 하고 엔비디아는 젠슨 왕이 하고 뭐 이렇잖아요. 뭐 TSMC는 거기 아쉽죠. 회장님이 하시고 네.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하루 차이로 했는데 반응은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주식으로만 보면. 그 차이는 혹시 뭐였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뭐 가장 크게는 주주 환원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한 어쨌든 간에 계획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죠. 특히 현재 ADR 상장됐었을 때 어떠한 일정 기간 정도에는 좀 주주 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정확히 계획을 얘기하기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원래는 보통 뭐 70조까지 얘기했던 것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실제 현재 이 계획되어 있는 그 HBM3E의 매출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이익보다 좀 덜했던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4라고 하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메인이 되어지는 반도체 쪽의 제품이 예전에 3E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 하이닉스 거의 독점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외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앞서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래가 괜찮냐, 말하자면 HBM4가 괜찮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결론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에 대한 어떤 소위 좀 이제 글로벌 회사로서의 어떤 위상에 맞는 형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우리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이슈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간 항상 줄곧 AI 그리고 메모리에 대해서 가져오던 어떤 우려들, LTA는 물론이고요.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내용들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뭐 산업을 보거나 기술적인 내용을 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가 사이클이 둔화하는 게 맞는데 혹은 이제 아닌 것 같은 데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죠. 결국에 이제 2019년 전후로서야 이 TSMC라는 회사가 더 이상 사이클이 아니다. 우리가 수주 방식이라서 우상향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실적이나 가치 평가가 달리 된 것인데 이 메모리 기업들은 특히 AI 사이클 때는 바로 그 달라졌다는 걸 계속적으로 어나운스먼트를 해야 되고 그것이 실제 시장 가장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설득이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마이크론도 되게 잘했는데 LTA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익도 되는데 수량도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일정 정도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주 반도체에 늘어난다. 이런 거 계속적으로 보여주셔야 실제적으로 이 투자하는 입장들에서 특히 가장 큰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헤지펀드나 월가 같은 경우에서 아 사이클이 좀 아닌 것 같으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괜찮은데 실제 이제 금융 어떤 자본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불식된 것 같지는 않다. 돈을 움직이는 그들이 납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 와서 AI 시대 때의 메모리의 시장의 변화가 실제로 이 뭐 JP 모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아시다시피 뭐 그 HBM이 안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도 했었었고요. AI 때 메모리가 피크가 아니지 얼마 나왔었다가 또 기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들이 좀 틀리고 있어요. 외려 이제 시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람들 혹시 메모리 시장 좀 약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불신하면 될 텐데 이들의 논리가 먹힌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투자 시장에서 메모리가 사이클이냐 아니냐 여부를 논쟁적이거나 아직은 사이클로 믿으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걸 산업에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건 아직 숙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 컨퍼런스 콜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나머지 이제 트랜스크립트 정도로 양회사를 제가 봤는데 마이크론 정도로 당연히 LTA를 얘기해주지 못할 거는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한국 회사들 원래 안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의 LTA에 대한 공개 수준이 전자보다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네, 맞아요. 이건 혹시 왜 차이가 있었다라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시장에서 자꾸 무슨 뭐 캐피털 얼로케이션에 대한 규제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직접적인 규제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LTA도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건지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LTA 계약의 어떤 그 협상력이 SK하이닉스에서 덜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전자에 비해서요. 전자에 비해서. 그래서 얘기를 못 해준다. 그러니까 캐패시티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정말 죄송한데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마이크론은 협상력이 더 나쁠 거잖아요. 근데 걔네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숨기는 문화에 좀 가까운 거 맞는 것 같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결국에 미국의 빅테크의 특히 B2C 뭐 대리나 네. 이런 쪽에 대한 공급 계획을 해줘야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삼성과 하이닉스만 비교한다 말씀드리면은 일단 삼성이 메모리의 단품에 대한 소위 LTA가 훨씬 유리하죠. 두 번째로는 1분기 때 내부적 그 업계에서는 하이닉스가 가격 협상에 실패했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 이익률 보셨겠지만은 작년 말에 두 회사가 거의 붙었거든요. 20조에 19조 정도 됐었어요. 근데 1분기 때 기억하시면 59조에 38조예요. 이번에 보시면 거의 90조에 60조거든요. 네. 벌어지고 있어요. 요 얘기는 뭐냐면 HBM이 일반적으로 하이닉스 앞선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는요. 당연스럽게 이 레가시 DRAM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용 DRAM 같은 경우에 가격 협상이나 어떤 캐패시티 문제가 하이닉스에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는 그 절대 레가시 메모리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HBM 빼게 되면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LTA도 많고요. 스팟도 많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결론적으로 이게 더 많을 이유는 별로 없다. 그래서 양의 문제나 가격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예상이 그래서 얘기를 못 해줬다. 네. 근데 그것보다는 뭐라도 얘기했을 텐데 그거의 이야기 방식 같은 거에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자는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 몇 퍼센트가 LTA고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해 줬거든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 마이크론처럼 뭐 기업이 몇 개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줬지만 매출 20%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까지 안 해줬지만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이닉스 이야기 나온 김에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이야기도 해보면 일단 항상 예상치보다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시장 예상치를 밑돈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 키옥시와 뭐 어떤 지분 배분 문제도 있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게 레가시 디램 같은 이 소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 델타량이 늘어난 것을 하이닉스는 그 HBM의 안정적인 공급 때문에 실패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조금 더 우려되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HBM4 자체를 삼성전자보다 늦게 어떤 면에서 퀄을 받았고 업계에서는 이게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잘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 HBM4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두 가지. 그러니까 평균 디램 단가나 낸드 단가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것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HBM4에서 HBM3 이만큼의 독점적 경쟁력이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럼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HBM4 이후에도 하이닉스가 지금의 수익성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워낙에 이제 28년까지 디램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는 풍기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올해까지는 레가시 디램에 대한 굉장한 수요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둔화되면은 그리고 내년에는 HBM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유율을 보자면 작년 경우에는 뭐 이 3사가 6대 2대 2.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정도 되죠. 올해는 아마도 5대 3대 2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둘이 붙을 거라고 얘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이닉스가 뭐 다른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이제 업계에서는 어쨌든 HBM4의 그 독점적 경쟁력은 이제 없다. 그 다음에 HBM4는 일단은 하이닉스는 결과가 잘 안 나왔었어요. 이게 투자가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3월 달에 나와서 그때 이란 사태. 근데 하이닉스 갑자기 막 2배씩 올랐잖아요. 그럼 투자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그걸 잊어버렸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효과로 나타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둘이 붙을 것 같고 앞서서 그럼 HBM5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어떠냐? 그러면 결국에 이제 D램의 단품의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그쪽이 이 상대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업계 현재 상황입니다. 좀 뭐 제가 하이닉스 분들에게 같은 메모리 업계에 죄송하긴 하지만은 일단 조금 더 좀 약간의 수익률 중심으로 하지 않았나. 계속 새로운 기술 개발 같은 것들 다시금 고삐를 죄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베라루빈의 출하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조금이라도 HBM을 많이 하고 좀 앞서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약간 관점을 갖게 하는 이벤트는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별 별일 없을 것 같으세요? 베라루빈 쪽에는 HBM4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기 그래도 때문에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4는 좀 빠르지 않냐라고 아직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을까요? 들어가긴 할 텐데 지금 네.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기억하시면 속도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속도가 됐냐 안 됐냐 아직 안 됐다는 얘기가 좀 솔직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일단은 더 비싼 가격 받는 거 맞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가격 이게 품질 성능에 따라서 뭔가 좀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간에 플러스 요인은 맞습니다. 공정 전환은 될 것이고 네. 단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안 되던 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 정도로 네.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정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과 닉스의 주가를 보면 닉스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기대했는데 뭔가 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실제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을 갖고 있을 때 이제 물론 배당금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과연 투자할 때 있어서 어떤 분께서는 트레이딩 하실 수도 있고 펀더멘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펀더멘탈리 했을 때 그게 큰 요인이 될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께서는 이게 이제 들어갈 분은 너무 올랐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덜 올랐던 삼성이 나을래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처럼 이제 펀더멘탈 같은 거 보는 사람들은 기술력이나 캐패시티 차이나 영업이익률 봤더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예상치보다 덜 나와서 그렇지 뭐 역대 최대 분기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주주환원에 좀 더 적극적일 수는 없나 뭐 이런 아쉬움도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계약을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ADR 상장 때 그것이 약간 일정 기간 정도에는 주주 환원 같은 경우나 뭐 소위 비용을 늘리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하도록 했던 것이 뭐 있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좀 뭐 어떤 면에서 본인들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품에서의 그 어떤 좀 제한이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CXMT가 이제 시가총액이 700조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캐파는 삼성전자의 현재로 5분의 1 정도인 것 같고 그쵸. SK하이닉스의 4분의 1, 3.5분의 1쯤 되는데 시총이 이제 반이 넘고 SK하이닉스 대비 70%가 넘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CXMT는 앞으로 캐파를 20%까지 늘리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마이크론 수준으로 그럼 그로스가 나니까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비싼 거잖아요. 캐파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로 CXMT가 잘하는 회사인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실제로 20%까지 캐파를 늘린다고 하면 이걸 중국의 수요가 아닌 해외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건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실제 가치로 봤었을 때는 그럴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가장 큰 거는 CXMT가 올해 메모리 품귀 현상, 말하자면 올해가 작년 대비 메모리 시장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개사들이 다 팔려놓고 나머지가 이제 소위 CXMT 쪽을 사게 된 거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가 높지는 않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700조 정도를 넣은 곳은 대부분의 중국 정부에 가깝죠. 중국 정부, 그 다음에 중국 AI 회사 이런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전히 3.5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근데 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는 웨이퍼 한 장에 칩이 1,500개 나오는데 수율이 80% 정도 나오면은 대충 계산해 보면 1,000개 정도, 1,2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CXMT 같은 경우는 웨이퍼 한 장에 3대가 쥐어지니까 1,000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수율이 더 낮아요. 그러면은 웨이퍼 한 장에 더 저사양의 제품을 반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기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얘기했다시피 2030년 정도까지 되게 되면 현재의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CXMT가 메모리 시장 D램에서 4, 3, 2, 1이거든요. 대충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30년까지 목표는 삼성전자 3.5, 하이닉스 한 3. 그다음에 여기가 1.5, 2,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션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결국에 이 웨이퍼 장수가 엄청나게 늘더라도 고부가가치 아니냐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좀 이렇게 막 위협할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CXMT발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CXMT발 우려처럼 이제 외부에서 오는 우려도 있는데 네. 우리 기업 그 자체에서 오는 리스크도 있잖아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이닉스에서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40조 원을 잡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펩 증설 같은 과감한 투자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그건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CXMT가 우려됐다 했을 때 내비두면 안 되고요. 고부가치를 더 많이 우리가 공급하는 게 더 낫습니다. 죽여버리는 게 나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르자. 네, 속된 말로 좀 이걸 내려보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지금 방금 소식 온 건 또 자사주 매입도 본인도 했는데요. 방금. 그것도 있긴 한데 얘기했던 게 뭐냐면 2주 전에 제주 컨퍼런스 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지금 Q 사이클로 가야 된다. 영업이익이 너무 높다. 이거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메모리 3개사가 실제로 빅테크 회사나 이 패밀리스 회사들과 합치해가지고 이 AI의 고부가치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3개사가 책임질 거야. 라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 CXMT를 계속적으로 좀 소위 얘기해서 좀 경쟁력이 없게 아예 캐파빌리티로 눌러버리는 형태가 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만큼의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 막 치킨 게임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3개사가 과점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 어쨌든 간에 점유율이나 레가시 DM으로서는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곳의 영향력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실제 콘텐츠 가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팹 지어도요 내년 말에도 웨이퍼 나오기 힘듭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정도가 보시면은 지금 내년도 말 정도에 웨이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원래 10만 장 나오던 걸 20만 장 할게 정도지 이걸 2배 늘린다고 했을 때 이게 갑자기 지금 캐파의 절반이 되고 절대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추가적인 증설이라고 하는 게 25년 말 정도에서 이 양의 딱 2배가 2030년까지 되는 게 업계들의 목표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좀 더 압도적으로 먼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결정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 이제 장비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DUV.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예를 들면 DUV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큰일 났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성과는 어떤 나라도 네덜란드 장비만큼 만들지 못했던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 DUV 장비는 네덜란드 장비가 2004년도 때 처음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소위 뭐 액침이라고 나오는데 물에 적시는 건데 그 장비는 2008년도에 나와서 약 20년이 넘은 장비입니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DUV 장비를 공급한다고 했던 게 이미 중국의 ASML의 DUV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비 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업계 10등 전후 왔다 갔다 하는 중국 장비 회사가 나우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실제로 업계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이 장비를 CXMT가 사는 게 아니라요. 중국의 정부의 돈을 받은 대학교들이 산 다음에 그걸 CXMT로 넘기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수율이나 어떤 품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내부 엔지니어들한테는 많이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당장 DUV라고 하는 것의 장비의 여부가 우리나라 경쟁력 여부 물론 우리나라 소부장도 있겠지만 소부장은 우리나라 이쪽 장비 아예 없습니다. 주로 증착 장비고 여러분 투자하시지 않는 뭐 세메스라고 하는 삼성의 자회사 빼고는요. 이쪽에 아예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다른 경쟁력이기 때문에 소부장 쪽에서는 위기를 느끼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가 그것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경쟁이 늘어난다? 이건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EUV도 이번에 뭐 약간 프로토타입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삼성 저도 기억나는데 연구소에 있을 때 그 EUV 장비가 딱 2008년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실제 양산화된 게 11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굉장히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서 물론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메모리 경쟁력을 낮추는 데 아주 크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CXMT발 우려가 하나 흔들리는 지점이라고 하면 그쵸. 또 반도체 주가 왜 이렇게 흔들려 해서 그 끝을 바라보면 항상 있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 현금 창출력, 심지어 이런 부분들이 이 규모보다도 실적 발표될 때마다 더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빅테크들은 결국에 이제 생존을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보실 것은 일단은 컨퍼런스 콜 할 때마다 이 각 회사들 뭐 메타나 등등 회사들이 대부분 2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하겠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 계속 자기들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회사마다의 금융 흐름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MS는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오픈 AI를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IP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굉장히 돈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구글은 기본적인 여유가 있긴 한데 처음으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되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투자는 여력은 계속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중국의 빅테크 LLM 기업들이 튀어져 나왔고 이것은 기업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 경쟁이 된 것 같다. 멈출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누구 하나 멈출 수가 없는 숫자라는 건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투자 포인트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위 뭐 개별 종목도 드시겠지만 QQQ 같은 게 많이 요새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결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 같은 회사 실적 발표 남았는데 뭐 애플은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아마존 유일하게 남은 이제 클라우드 회사잖아요. 캐펙스가 지금까지는 실적을 잘 내도 반응이 없고 못 내도 패고 이러다가 오늘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잘 내니까 오르고 메타는 안 내니까 빠졌잖아요. 네. 전 그나마 정상화됐다고 보는 편인데 이 아마존 실적에서 뭐 보면 좋을까요? 뭐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이 그러니까 AI 클라우드 쪽에 변경이 많이 됐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결국에 기업용 이 소프트웨어 쪽의 클라우드 쪽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력이 얼만큼 확보돼서 그게 AI로
전환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MS 쪽을 보게 된다면 뭐 봐야겠지만, 근데 MS만큼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기업들이 MS 코파일럿 써가지고 네. 굉장히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아마존이 그런 것들까지 플러스 되는 것들을 툴을 찾았을까? 그건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업용에 변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적인 부분을 그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삼전 닉스로 네. 대표되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또 서학개미들, 네. 빅테크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조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뭐 그냥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삼전닉스는 저도 요새 저처럼 이렇게 펀더멘탈을 보는 사람도 그걸 봅니다. PCR이라고요. 네. 콜 레이쇼 있지 네. 않습니까? 그 결국에 이제 외국인 여부가 지금 어느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우리가 때는 알 수 없으니 좀 많이 바닥은 온 것 같다 생각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한국 주식이 굉장히 우리 힘들잖아요, 요즘에요. 전 그래서 외려 그 장비사 중에서도 요새 ASM이 한번 꺾이긴 했지만, 이 소위 독점적인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흔들림이 덜한 게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주식에 특히 미국 장은 아직까지도 좀 하시는 편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저는 빅테크 쪽은 예전에 그 팔란티어 오르듯이 소프트웨어 쪽이나 빅테크 쪽은 지금 투자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절한 소위 해자가 많이 안 나온 상태라서, 솔직히 이제 그게 뭐 미래 예상치로서 좀 미리 예상해서 하시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신 바에야 바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우리 소장님은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사이클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사이클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 40% ROE 났다가 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만 해도 3년 전에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자 적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가 뭐 10분의 1 토막 났다 10분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주장은 LTA나 이런 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이클이 없다는 사람도 물론 있고, 저는 이건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이클이 있어도 과거보다는 사이클의 진폭이 줄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저점은 과거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잖아요. 소장님은 어느 쪽에 더 주장이 가까우시나요? 사이클이 둔화됐다 많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 네. 그것이 이제 어떤 AI 기술이 실제로 좀 더 삶의 업무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사이클이 없어질 수도 있다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현재 인프라용 AI에 들어가는 HBM 같은 거나 뭐 소켓 같은 메모리들이 소위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필수 사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GPU랑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전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그러니까 필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면 GPU에 다 들어간다. GPU에 맞는 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GPU만큼 사이클이 아니지 않을까까지 예상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인프라 AI 사이클은 28년까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년까지도 괜찮다. 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의 어떤 성격에 대한 본질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또 전략 또한 달라질 수 그럼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봤고요.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박준영 산업인력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